딸 같아서 믿는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밀며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는 제가 모르는 빚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휴대폰 할부, 대출 상환, 병원비, 주유비. 저는 신청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출력물을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자분께서 신청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니? 내가 관리하잖아.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막 쓴 거 맞잖아. 저는 그날 딸 같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포장지였고 제 이름은 방패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제 이름 아래 제가 받지도 않은 돈이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해. 내 이름이니까. 저는 그날 밤 가방을 쌌습니다. 열쇠를 내려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 같다는 말이 묶어두던 끈도 그 열쇠와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제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챙긴다고 말했습니다. 김치통을 들려보내고 시장에서 싸게 샀다며 속옷까지 챙겨주셨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너를 진짜 가족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남편은 몰랐으니까요. 어머님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통장 하나가 놓였습니다.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통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다. 내가 관리해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딸 같아서 믿는다.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려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죠.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 들으면 집이 편해진다. 그냥 내가 맡아. 저는 거절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어머님 연금이 들어오고 남편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로 찍혔습니다. 대신 공과금, 장보기, 명절 비용, 친척 경조사까지 모두 그 통장에서 나갔죠. 어머님은 가끔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오늘 돈 얼마나 남았냐? 저는 보고하듯 말했고 어머님은 좋아, 역시 딸 같아 하며 끊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통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집안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통장 주인이 저인데 저는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모욕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왔습니다. 마트에서 산 과일 영수증을 보고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세일이라서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보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돈을 막 쓰네. 남편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손에 쥔 영수증이 땀에 젖는 걸 느꼈습니다. 딸 같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통장과 도장을 함께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도장 끝으로 통장을 두드리며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집 돈을 내 돈처럼 쓰면 안 된다. 통장을 맡기던 날과 똑같은 얼굴로 어머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저를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믿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수증을 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갑 속에 쌓인 영수증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은 딸 같다고 했지만 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리인이었고 감시 대상이었고 언제든 의심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딸 같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통장 이야기를 일상처럼 꺼냈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했고 작은 품목 하나에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생활비 통장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원래 꼼꼼하다고 말했습니다. 꼼꼼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걸 남편만 몰랐죠. 저는 오후마다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을 포장해 가곤 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어머님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뭘 꺼냈는지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그 집 사장님은 항상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기름 냄새 좀 덜 묻었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늘 부엌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쌀통을 흔들어 보고 세제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이거 왜 벌써 다 썼어? 이건 어디서 샀어? 그 말이 쌓이면 저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변명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게 봉투를 맡겼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 나중에는 꼭 남편 앞에서 물었습니다. 봉투는 얼마 했니? 저는 대답했고 어머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아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낄 곳이 없는데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자동차 보험료도 그 통장에서 빼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건 당신 차인데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어머님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관리하니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낫지. 그날부터 생활비 통장은 집안의 모든 구멍을 막는 천조각이 됐습니다. 구멍은 늘어났고 천은 찢어졌고 찢어진 책임은 제게 왔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면 어머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하니 돈이 새네. 그 말이 제 귀를 때릴 때마다 저는 통장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통장 내역을 손으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장보기, 보험료, 경조사비. 하나하나 적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앱을 열어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낯선 가맹점 이름이 몇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약국, 주유소, 그리고 제가 간 적 없는 카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제게 통장을 당장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내역을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하나.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통장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통장을 받아들고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님도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이 통장을 달라고 했던 날, 저는 통장을 들고 나가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통장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맡을 때는 그냥 편의상 제 앞으로 해둔 거라 들었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이 이름을 올리면 편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그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제 앞에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을 탁 닫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줄었는데도 내가 모르겠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머님이 추가로 넣어달라며 결제한 것들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숨겼다는 듯이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들어가 통장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역을 하나씩 내려보는데 낯선 가맹점이 몇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약국, 주유소, 그리고 휴대폰 대리점. 휴대폰 대리점은 제가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상세 내역을 눌렀습니다. 할부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새 휴대폰을 바꾸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다 해주더라. 저는 그냥 웃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할부가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내리며 더 확인했습니다. 약국 결제 내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드시는 영양제였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차 기름값이었죠. 그런데 왜 이 통장에서 나간 걸까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얇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지나 연체가 될 수 있다는 문장.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제 개인 통장은 따로인데 왜 제 이름으로 연체가 오지? 남편에게 보여주려다 말았습니다. 남편은 또 우리 집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화를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내역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눌렀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대출 상환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제가 받은 적 없는 돈이 제 이름으로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딸 같아서 믿는다던 말이 이렇게 제 이름을 쓰는 허락이었던 건가요? 가족이라는 말 뒤에 제 이름이 방패막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신고하면 가족이 깨집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배신자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됩니다. 친정도 없는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까지 쓰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는 짧았습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 방문해 달라는 말. 저는 이를 핑계로 점심시간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주머니 속 연체 안내문이 손바닥처럼 뜨거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기 돈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저는 남의 돈이 제 이름으로 굴러가는 걸 확인하러 온 셈이니까요. 번호가 불렸고 저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받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통장 제 이름인데요. 여기서 대출이 나간 적이 있나요? 직원은 잠깐 눈을 올려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의자분께서 신청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신청했다고요. 직원은 곧바로 말을 고쳤습니다. 직접 신청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기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한 건가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시면 본인이나 본인이 동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도장을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으니 제가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우선 내역을 출력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력물을 받아들고 나오자 저는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을 한 컵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네.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제 이름과 대출, 할부, 자동이체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딸 같아서 믿는다는 말로 시작된 것이 결국 제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네. 김밥 먼저 먹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서 물만 더 따라줬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출 항목이 3개였습니다. 소액이었지만 매달 상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부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휴대폰, 가전제품,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물건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명의는 명의입니다. 정리하려면 우선 자동이체부터 중지하시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은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집이 뒤집힐 게 보였으니까요. 밖이에요. 남편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어머님이 통장 들고 오라신다. 저는 그때 남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묶여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제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딸 같아서 맡겼더니 이렇게 해먹니?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영수증 묶음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장 본다더니 내 입맛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막 쓴 거 맞잖아. 저는 가방에서 은행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나간 대출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왜 내 탓이니? 저는 종이를 펼쳐 날짜를 짚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바꾸신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할부도요. 남편이 종이를 낚아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한 거야? 어머님은 잠깐 멈췄다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니? 내가 관리하잖아. 그 한마디에서 저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포장지였고 제 이름은 방패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려 컵을 잡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키기 어려웠죠. 남편은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어머님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귀가 얇아. 그래서 며느리한테 맡긴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이 다시 제게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의 비밀을 들춰낸 죄인처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장 주면서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게 제 이름으로 대출 받으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 낮춰.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의심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던 거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김밥 찾아가라던 문자였는데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받아들였을 사소한 일이 오늘은 내가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해. 내 이름이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요? 그래. 내가 관리했으니 내가 마무리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제 이름이 이용당한 건데 그걸 제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어머님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리? 내가 빼먹은 돈부터 내놔. 남편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개인 통장도 보여줘. 숨긴 거 없지. 저는 그 손을 보며 다음 선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무엇을 말해도 제 잘못이 됩니다. 제가 증거를 들이밀어도 제가 문제를 키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인 통장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숨긴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역시 딸 같다고 한 게 실수였어. 저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진 말이니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대화 안 끝났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어머님과 통장 이야기를 계속했고 저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한다더니 그러니까 내가 잡아. 그 말들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제 창구 직원이 말했던 것처럼 자동이체부터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제 개인 계좌로 연결된 것,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할부와 상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차분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명의자 분이 동의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머님이 더 이상 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저는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고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뭐라 했지? 저는 김밥을 받으며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빚이 있어요. 사장님은 잠시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부터 지켜야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된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지켜요? 사장님은 김밥을 하나 더 싸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 그 집에 있으면 내 이름은 계속 그 사람들 거야. 저는 김밥을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제 이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증금 적은 곳 있나요? 직원은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주소와 보증금, 월세를 적어두었습니다. 계약을 당장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언니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나 좀 받아줄 수 있어. 보낸 뒤 손이 떨렸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미루면 모든 책임이 제게 남을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와. 방 하나 비워둘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갈 곳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서랍을 열어 서류를 모았습니다. 통장 사본, 연체 안내문, 출력물.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야 한다는 게 실감 났으니까요. 저는 옷 몇 벌을 더 챙겼습니다. 화장품, 속옷, 신분증. 가방 안에 제 삶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 통장 옆에 제 서류를 똑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내려놓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야, 또 뭐 들고 왔어?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이름으로 나간 내역이고 제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통장은 제가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웃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네. 그럼 돈은 누가 내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잡고 있으면 빚도 책임도 다 제 것이 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예요. 어머님은 제게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딸 같아서 믿었는데 결국 남의 집 사람 맞네. 저는 그 말에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졌던 말이니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나갈 거예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화하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고 어머님은 제 이름을 이용했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가면 내가 손해야. 빚은 내 이름으로 남아있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나가도 빚은 제 이름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머님을 봤습니다. 손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가 더 손해였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나가면 끝이야. 다시 못 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 이름을 쓰지 마세요.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개인 통장, 내 신분증, 내 비밀번호,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집을 나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나갈게요. 말이 끝나자 제 다리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신발끈을 묶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제 이름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진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네, 갑니다. 저는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 같다는 말이 묶어두던 끈도 그 열쇠와 함께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밖에서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정말 끝이라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밥은 먹어야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쾅 닫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숨은 편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앞을 봤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일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친정 언니 집에서 며칠을 잤습니다. 언니는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밤에 누우면 거실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언니 집의 조용한 숨소리가 그 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제 개인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필요한 자동이체만 새로 걸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지키려는 일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남편의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다시 끌려갈까봐 저는 화면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는 처음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와. 어머님이 화나셨어. 통장 정리 안 하면 고소할 거야. 하지만 며칠 지나자 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작은 원룸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은 많지 않았고 방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은 전기밥솥을 올려놓고 접시 2장을 사왔습니다. 커튼을 달고 나니 방이 방답게 보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건네준 김밥을 그 방에서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일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래 쉬지 못했지만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첫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숫자는 제 이름으로, 제 노력으로 찍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요. 안 받았지만요. 언니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무서워요.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근데 넌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 제 이름은 계속 남의 것이었을 테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만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정리 좀 해. 내 이름으로 된 거 처리 안 하면 너만 손해야.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예 도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이라 입증이 쉽지 않지만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거래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래 미뤄둔 숨을 끝까지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저녁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 달 입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 숫자는 제가 번 것이었습니다. 누가 제 앞으로 통장을 밀어도 이제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제 이름을 함부로 써도 이제는 제가 막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제 자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방이었고, 이 숨은 제 것이었고, 이 이름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친정 언니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을 때 저는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내온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제 개인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게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전기밥솥을 올려놓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그 방에서 분식집 사장님이 싸준 김밥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퇴근길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 첫 월급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숫자는 제 이름으로, 제 노력으로 찍힌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생활비 통장 정리 좀 해. 내 이름으로 된 거 처리 안 하면 너만 손해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예 도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제 앞으로 통장을 밀어도 이제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제 이름을 함부로 써도 이제는 제가 막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